안녕하세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은 기드 모파상의 중편 소설입니다. 보블전쟁을 배경으로 인간의 위선과 탐욕, 이기심을 날카롭게 꼬집은 걸작, 비갯덩어리인데요. 제가 낭독해드릴 부분이 중간 이후 부분이라서 앞부분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눈 내리는 몹시 추운 겨울날 10명의 탑승객이 저마다의 이유로 DF로 떠나는 마차에 오르게 됩니다. 귀족 백작 부부, 상류층의 도의회 부부, 포도주 도매상 부부, 늙고 젊은 수녀 2명, 거기에 공화주의자 혁명투사, 그리고 주인공 비갯덩어리라 불리는 매춘부가 동승을 하게 되죠. 이 10명의 동승자들이 반나절 넘게 여행을 한 다음에 토트라는 마을에 도착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정복자인 프로이센 장교가 엘리자벳 루세라는 매춘부에게 어떤 비열한 요구를 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여자를 서서히 궁지로 몰아넣는 인간의 위선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책 본문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인디북에서 출간했고요. 권명희님께서 옮긴 책입니다. 오후 내내 한탄만 흘러나왔다. 독일 장교의 변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은 별의별 생각들로 머릿속이 어지럽기만 했다. 일행들 모두 부엌에 모여 회개한 일들을 상상하며 끝없이 토론을 벌였다. 그들을 인질로 잡아두려는 건지도 몰랐다.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그러는 걸까? 혹시 포로로 데려가려는 걸까? 그도 아니면 엄청난 몸값이라도 요구하려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들자 그들은 공포감에 미칠 지경이었다. 부자인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그 오만방자한 장교의 손에 금화 가득한 자루를 떠안기면서 안절부절 못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 누구보다 겁에 질려 있었다. 차라리 부자라는 사실을 감추고 지지리도 가난한 티를 내며 거짓말을 짜내볼까 요리조리 궁리하기도 했다. 로아조는 아예 시계줄을 풀어 주머니 안에 감추어 버렸다. 해가 기울자 근심은 더해져갔다. 부엌에 등이 켜졌다. 저녁 식사를 하려면 아직 2시간 정도 남아있어 로아조 부인은 카드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일행들은 기분 전환이 될 것 같다며 찬성했다. 코르누데도 예의를 차려 파이프 담배를 끄고 게임에 참여했다. 백작이 카드를 섞어 돌렸다. 비갯덩어리가 짝을 맞춘 카드를 갖고 있었다. 사람들은 게임에 몰두하자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불안감이 수그러드는 듯했다. 한편 코르니데는 로아조 부부가 짜고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할 때쯤 폴랑비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목이 쉬어 칼칼한 목소리로 말했다. 프로이센 장교가 엘리자벳 루세 양에게 물어보라더군요. 아직 생각이 바뀌지 않았느냐고요. 얼굴이 백지천처럼 하얗게 질려 가만히 서 있던 비갯덩어리는 갑자기 얼굴이 진홍빛으로 변하며 숨이 막혀 말도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이윽고 그녀가 분노를 쏟아냈다. 더럽고 야비한 프로이센 악당에게 전하세요. 난 절대 원치 않는다고요. 잘 들으세요. 절대로 원치 않는다고요. 뚱뚱한 여인숙 주인이 나가자 사람들이 비갯덩어리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녀가 장교를 방문했던 속사정을 캐려고 모두가 그녀에게 매달려 질문을 던졌다. 굳게 입을 다물고 완강히 버티던 그녀는 격한 감정에 사로잡힌 듯 소리질렀다. 그자가 뭘 원하냐고요? 나와 자길 원한답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개탄을 금치 못할 만큼 격분을 했다. 코르니데가 테이블에 내동댕이 친 맥주잔이 탕 소리를 내며 깨졌다. 비열하고 야비한 군인에 대한 비난의 아우성과 분노의 숨결이 여기저기서 폭발했다. 그녀에게 강요된 희생이 얼마쯤 자신들의 몫으로 여겨진 사람들이 단합해서 내는 저항의 소리이기도 했다. 백작은 프로이센 군들이 옛날 야만인들이나 하는 짓거리라고 한다며 혐오감을 드러냈다. 특히 부인들은 비갯덩어리를 동정하며 아낌없이 다정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식사 때만 모습을 드러내던 두 수녀는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일단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부인들은 식사 후 일찌감치 자리를 떴다. 남자들은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에카르테 카드 게임을 벌였다. 장교의 방해 공작을 중단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슬쩍 물어볼 작정으로 폴랑비도 게임에 불러들였다. 하지만 그는 카드에만 골몰한 채 이야기는 못 들은 척 대꾸도 않더니 이 말만 되풀이했다. 신사분들 게임이나 하시지요. 폴랑비는 어찌나 카드에 골몰했는지 가래침 뱉는 것도 잊을 정도였다. 그의 가슴팍에서는 이따금씩 들쑥날쑥한 오르간 소리 같은 게 들렸다. 천식 환자의 폐는 줄곧 쌕쌕거리며 깊고 낮은 저음에서부터 어린 수탉이 목청껏 울어댈 때에 거슬리는 고음까지 온갖 음계를 내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졸음에 겨운 듯 그만 자러 가자고 찾아왔지만 남편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자 혼자서 방으로 올라갔다. 그녀가 해가 뜨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라면 남편은 언제든 친구들과 밤샐 준비가 된 저녁형 인간이었다. 폴랑비가 아내에게 소리쳤다. 달걀과 우유를 넣은 술이나 불 앞에 갖다 놓으라고. 다시 게임을 서두르는 그에게서 어떤 것도 알아낼 재간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그만 자러 갈 시간이라고 말하면서 각각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일행들은 불확실하지만 조금이나마 희망을 안고서 이른 시각에 일어났다. 이 비좁고 끔찍한 여인숙에서 하루를 더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일수록 떠나고 싶은 욕망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말들은 여전히 마구간에 있고 마부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아침 내내 마차 주변만 오락가락하며 시간을 보냈다. 점심 식사 때의 분위기는 푹 가라앉아 있었다. 비갯덩어리를 앞에 둔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찬바람만 쌩쌩 불었다. 밤사이 그럴싸한 생각이 떠오르기는커녕 전날 내린 판단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아니, 그녀를 원망하는 마음까지 일었다. 밤새 몰래 프로이센 장교를 찾아갔더라면 자고 일어난 그들에게 멋진 깜짝 선물이 되었을 텐데 그처럼 간단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게다가 누가 알겠나. 공경에 빠진 일행들이 측은해서 왔노라고 장교에게 둘러대면 체면도 구기지 않을 테고 창녀인 주제에 그깟 일이 뭐 대수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누구 하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오은하절 못 견디게 지루해진 백작은 마을 근처나 산보하자고 사람들에게 말을 꺼냈다. 저마다 꽁꽁 싸매듯 옷을 껴입고 작은 무리를 지어서 길을 나섰다. 불이나 쬐는 게 낫겠다는 코르니데와 교회나 사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익숙한 수녀들만 무리에서 빠졌다. 혹한이 심해져 코와 귀가 베일 듯 아파왔다. 발이 시려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고역스러웠다. 끝간데 없이 눈 덮인 허허벌판이 나타나자 너무나 황량하고 쓸쓸한 광경에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곧장 돌아섰다. 네 여인이 앞서 걸었고 조금 떨어져 세 남자가 뒤를 따랐다.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는 루아조가 불쑥 말을 꺼내며 저 괘씸한 창녀, 얼마나 더 자신들을 여기에 머무르게 할지 모르겠다고 툴툴댔다.
언제나 예의를 차리는 백작은 한 여자에게 곤란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그런 일은 자진해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키아레 라마동 씨는 우려한 대로 프랑스군이 디에프를 거쳐 반격을 가해올 경우 토트에서 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이 말에 두 남자는 덜컥 걱정부터 되었다. 로아조가 말했다. 걸어서 도망치는 게 어떨까요? 백작은 어이없다는 듯 어깨를 들썩였다. 이 눈길을 여인들과 함께 걸어간다고요? 게다가 곧바로 병사들이 쫓아와 10분이면 붙잡힐 텐데 포로로 끌려가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당신은 생각해 보셨나요? 그의 말이 지당해서 남자들은 침묵했다. 부인들은 몸 단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어떤 구속된 상황 때문인지 대화가 겉도는 듯했다. 그때 길 끄트머리에서 갑작스레 장교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평선 끝으로 제복을 입은 아주 날렵한 몸매의 장교가 왁스칠한 군화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무릎을 약간 벌린 채 군인 특유의 걸음으로 뚜벅뚜벅 눈 위를 걸어오고 있었다. 장교는 부인들 곁을 지나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로아조가 모자를 벗어 인사하는 신용을 했지만 그는 조금의 위험도 엿보이지 않는 남자들을 경멸하듯이 쳐다보았다. 비계덩어리는 귀 밑까지 얼굴이 빨개졌다. 유부녀인 새 부인은 장교가 그토록 함부로 취급했던 창녀와 동행하는 모습을 들킨 것에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여인들은 장교의 외모가 어떻다는 둥, 얼굴이 어떻다는 둥 떠들었다. 수많은 장교들을 상대해 본 캬레 라마동 부인은 노련한 눈매로 독일 장교가 썩 괜찮은 남자라고 평했다. 묻 여성들이 틀림없이 반할 만한 멋지고 강인한 남자일 거라면서 그가 프랑스 사람이 아닌 게 아쉽다고까지 했다. 다시 여인 쑥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 날선 말들이 오가기도 했다. 묵묵히 짧은 저녁 식사를 마치자 어서 시간을 죽이려고 각자 방으로 올라가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사람들은 피로와 짜증이 역력히 묻어나는 얼굴로 내려왔다. 여인들은 비갯덩어리에게 거의 말도 시키지 않았다. 멀리서 영세시기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비갯덩어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세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다. 뚱뚱한 매춘부에게는 사실 이부토의 농가에서 커가는 자식이 하나 있었다.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처지였지만 영세받을 나이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불현듯 자식에 대한 강렬한 애정이 솟구쳤던 것이다. 그녀가 나가자 곧바로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무슨 결정이라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막바지에 다다른 기분이었다. 로아조에게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비갯덩어리만 남겨놓고 다른 일행들은 떠나게 해줄 것을 장교에게 제안해보자는 것이었다. 다시 정가를 보내는 임무를 맡았던 폴랑비가 곧장 쫓겨 내려왔다. 사람의 본성을 잘 아는 독일 장교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일행 모두를 붙잡아 두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로아조 부인은 결국 저속한 기질을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이대로 여기서 늙어 죽을 순 없잖아요. 저 방탕한 여자는 아무 남자와 그 짓을 하는 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가려서 거절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해요. 루앙에서는 심지어 마부들까지 찾아오는 손님이라면 두말 없이 받았다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니까요, 부인. 도청 마차꾼까지요. 우리 가게에서 포도주를 사가곤 해서 그 사람을 잘 알아요.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난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발벗고 나서도 모자랄 판에 이 철딱선이 없는 여자가 꼴에 새침을 떨고 있잖아요. 난요, 그 장교가 제법 예의를 갖춘 남자라고 생각해요. 어쩜 오랫동안 여자 없이 지낼 가능성도 높지요. 여기 있는 우리 세 여자를 더 원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결혼한 여인들을 존중해서 문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그 여자로 만족하기로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먹은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장교가 남 부인을 원해라고 명령만 내리면 병사들과 함께 강제로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부인 둘은 몸을 살짝 떨었다. 아리따운 캬레 라마동 부인은 눈에서 빛이 번쩍 일더니 장교에게 강제로 겁탈이라도 당한 것처럼 안색이 파리해졌다. 떨어져서 이야기를 나누던 남자들이 다가왔다. 로아조는 녹이 등등해서 이 천한 여인의 손발을 꽁꽁 묶어 적군에게 넘겨버리자고 했다. 3대에 걸쳐 대사를 지낸 집안의 외교관의 탁월한 면모를 지닌 백작이 선봉장 역할을 맡았다. 이 여자가 결심을 하도록 해야죠. 그들은 음모를 꾸미기로 했다. 여인들은 바싹 붙어 앉아 은밀한 목소리로 각자의 의견을 말했지만 토론은 잡담처럼 되어갔다. 분위기마저 아주 편안했다. 무엇보다도 부인들은 낯뜨거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애매하면서도 세련되고 고상한 표현을 찾느라 고심했고 낯선 누군가 들었다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말들만 조심스럽게 골라서 썼다. 사교계 부인들이란 겉으로만 요조숙녀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었을 뿐 뜻밖의 벌어진 외설스러운 사건에 한껏 흥이나 화색이 감도는 얼굴로 내심 몹시 즐거워들 하고 있었다. 식탐 많은 요리사가 남의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며 마음껏 음식을 주물럭거리듯 그녀들 역시 마치 자신들에게 닥친 일인 양 속된 욕망으로 사랑을 주물럭대고 있었다. 나중에는 이야기만으로도 흥이 돋을 만큼 분위기가 유쾌해졌다. 백작은 음탕한 농담을 천연덕스럽게 던지며 여인들을 웃게 만들었다. 이에 뒤질세라 로아조도 훨씬 더 노골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 누구 하나 인상 찌푸리는 사람이 없었다. 로아조의 아내가 저 방탕한 여자는 아무 남자와 그 짓거리를 하는 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가려서 거절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해요. 라고 했던 과격한 표현이 모두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다. 사랑스러운 캬레 라마동 부인은 자신이 비갯덩어리의 처지였다면 다른 남자보다 차라리 독일 장교를 택했을 거라는 생각도 하는 듯했다. 요새의 포위망을 좁혀가듯 일행들은 그녀를 꼼짝 못하게 만들 전략을 오랜 시간 준비했다. 각자 맡을 역할과 뒷받침할 주장과 작전을 펼칠 방식도 세웠다. 치밀한 술수이든 깜짝 습격이든 어떻게든 공격 계획을 짜서 살아있는 성체가 적군을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야만 했다. 유독 코르니데만은 멀찍이 떨어져 이 일과는 완전히 무관한 사람처럼 굴었다. 사람들은 계획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비갯덩어리가 들어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백작의 쉿 하는 소리에 일제히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그녀가 들어와 있었다. 갑자기 침묵이 감돌았다. 일말의 당혹감을 느낀 터라 아무도 선뜻 그녀에게 말을 건네지 못했다. 표리부동한 사교계 사람들을 아주 접해본 백작 부인이 누구보다 유연한 태도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영세식은 재밌었나요? 뚱뚱한 여인은 감동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듯 영세식에 온 사람들의 표정과 태도, 교회 분위기까지 낱낱이 전하고서 이렇게 덧붙였다. 이따금 기도를 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부인들은 그녀가 자신들의 충고를 더욱 신뢰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커지도록 점심 식사 때까지는 호의를 베풀기로 했다. 식탁 앞에 앉자마자 그들은 슬슬 포위망을 좁혀가기 시작했다. 먼저 희생이라는 주제에 대해 두루뭉실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곧바로 고대 전설을 예로 들어가며 이야기했다.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 아시리아의 총사령관 홀로페르네스가 베툴리아라는 도시를 포위했을 때 정숙한 유대인 과부 유디트가 직접 적진에 들어가 그를 꿰어 목을 베었다는 이야기라든가 루크레티아와 섹스투스, 아름답고 덕망했던 루크레티아가 로마 폭군의 아들인 섹스투스 왕자에게 능욕을 당해 칼로 자살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적의 장군들을 모조리 침실에 불러들여 노예처럼 굴종하게 만들었다는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를 차례로 꺼냈다. 급기야 역사를 잘 알지도 못하는 백만 장자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까지 지어내면서
로마 시민이었던 여자들은 카프로 가서 한니발과 그 부관들, 심지어 외국 용병들까지 품에 안았다고 떠벌렸다. 정복자들을 굴복시킨 여인들의 이야기라면 모조리 들추어내는 식이었다. 그 여인들은 자기의 육체를 전쟁터이자 적을 지배할 무기이며 방편으로 삼았고 영웅다운 사랑 행위로 흉악하고 가증스러운 인간들을 정복했으며 자신들의 순결을 복수와 희생에 바쳤다는 내용이었다. 그뿐 아니라 영국 명문가 집안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에 에둘러 말하기도 했다. 그 여인은 조제프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1세의 형으로 나폴리의 왕이자 스페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에게 끔찍한 전염병을 옮기려 일부러 병균에 감염되었으나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순간 병균의 효력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용케 목숨을 건졌다는 것이었다. 한결같이 적절한 예들을 조심스럽게 이어가면서 사람들은 비갯덩어리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이따금씩 추임새를 넣어가며 감탄사까지 터뜨렸다. 결국 이 세상에서 여인이 해야 할 유일한 역할은 끝없는 자기 희생이고 욕망에 따라 변덕스럽게 행동하는 군인들에게 자신을 바치는 것이라고 그녀가 믿게끔 만들려는 것 같았다. 두 수녀는 깊은 생각에 잠겨 도통 이야기를 듣지 않은 듯했다. 비갯덩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후 내내 사람들은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그녀를 내버려 두었다. 딱히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때까지 부인이라고 부르던 호칭 대신 그녀를 아가씨라고 불렀다. 지금까지 존중해서 불렀던 호칭을 한 단계 깎아내림으로써 그녀 스스로 부끄러운 위치를 깨닫게 하려는 심산이었다. 야채를 넣은 고기 수프가 나왔을 때 폴랑비가 다시 나타나 전날 했던 말을 재차 반복했다. 프로이센 장교가 아직도 생각이 변하지 않았는지 엘리자벳 루세앙에게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비갯덩어리가 성마른 투로 대꾸했다. 전혀 안 바뀌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의기투합했던 마음도 시들해졌다. 로아조가 엉뚱한 말만 몇 마디 늘어놓았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비갯덩어리를 설득할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으려 전전긍긍했다.